김치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윤비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다 이런 일도 다 봤다. 저 결심 공판이 네. 그날이 마지막 공판이에요. 선고 직전에 마지막 재판이 아침 9시 한 20분부터 시작해서 자정을 넘겨서 이틀 동안 했어요. 이틀이죠, 날짜로 하면. 그러네요. 0시 10분. 네. 근데 못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내일인가 뭐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또 합니다. 예. 일단 이게 보니까 언론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일종의 재판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 맞아요? 해당 변호인들이 일부러 소송 지연 목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피고인을 위한 변론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본인들이 또 유튜브 개설한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언급을 한 걸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네. 우리가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뭔 임무? 지연하는 임무로 읽힙니다.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전히 한기를 쓸 수 있게끔 하지 않았냐. 약간 팀플레이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서증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강제수사권을 갖는 이 수사기관이 증거 목록을 딱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내더라도 굉장히 간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무슨 입증 취지고 뭘 냈는지 영상이면은 좀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서 이 영상을 이제 현출하는 이제 그 정도인데 여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증거 설명이라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 얼굴 봐라. 이 사람들 먼저 이 개헌과 관련해서 모의한 걸 알고 나와 있다는 취지로 폄훼하고 이거는 재판장이 막아줬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지연술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에 대해서 김용은 전 장관 측, 윤석열 전 대통령이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변론을 필리버스터라 칭하는 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상적인 변론이다. 증거조사. 내가 의견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요, 송변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대등한 시간이 보장되어서 무기 대등이 실현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태도가 있잖아요. 법정 안에서의 태도, 법정 밖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 줬던 그 태도,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있었던 그 변론에서도 불필요한 내용을 반복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누적돼서 언론의 평가를 법정판 필리버스터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얘기했다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동 피고인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변론을 해서 우리 차례가 못 오고 다음 주로 넘어갔으면 사실은 오히려 좀 불만이 있어야 맞는데 그 지금 잘했다고 두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종의 지연 전술로 인해서 이익을 봤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 예. 사법 절차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의도한 장외 변론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 의도를 같이 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장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유튜브에서 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했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를 온전히 쓰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규현 부장 생각은 금요일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너무 김용현 전 장관이 뭘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못 끝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내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말 빼고 영업일 재판일 기준하면 이틀 번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벌었죠. 그렇게 해서 뭘 얻어요? 이틀 구형도 늦게 하고 선고 이틀 늦게 하면은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뭐 막 그런가? 전혀 아니고 아마 오히려 불리하겠죠. 이거 재판정을 뭘로 이렇게 오염시키나라고 재판장을 사실상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봐라 우리한테 휘둘리지 이 재판도 우리 스케줄로 우리 의도대로 하면은 재판부도 지금 따라오는 지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의도에는 부합했다라는 부분이 들고 근데 이거는 피고인들의 이해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정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과시하는데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 예. 그리고 아마 피고인으로선 이제 구형을 맞닥뜨리는 시간이 늦어졌다라는 부분이지만 예.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법률적으로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선고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경우는 예, 있죠. 변론을 예. 질질 끌고 뭐 재판장도 그걸 알지만 선고기일이 중심이니까. 알면서도 좀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그럴 사건이 아니죠. 이틀 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난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나오는 거 지기현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저 김영훈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뭐 예를 들면 변론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좀 특검 쪽이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혀가 짧아서 뭐 빨리 말하면 말이 꼬여서 빨리 할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 또 대답하던데 뭐 그런 거 좀 제지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더라고. 서울 쪽 수도권에 있는 부장판사 이야기. 변호인의 재판 지역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시간 끌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판장의 책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던데 결국 지기현 부장 너무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니냐. 들어가서 못하게 하고 그날 끝냈어야지 이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은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고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절차 진행에 관해서. 그러니까 워낙에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이의나 반발 이런 걸 최소화함으로써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최대치로 높이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절차 진행하면서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기현 재판장도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듯한 모습은 여러 번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 말을 끊으면서 아니 남의 말 끊으시는 분들이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 운운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는 것이고 내일은 아마 예외 없이 변론 종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인 거네요. 특검 측이든 워낙 중대한 사건이니까 특검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하고 싶은 건 일단 다 하게 해주겠다. 좀 안 해줬다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재판장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우리한테 불공정하게 하더니 판결이 이렇다 이 얘기 들을까 봐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겠다. 이 취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 중에 뭐 이게 아주 확인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사석에서 내가 이렇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변호인들한테 내가 진짜 막 세게 하고 이러면 나를 기피 신청하면 절차가 더 느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 인내 같은 걸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송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선회하면 이미 예단은 굳혔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줬다라고 나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엄청 그걸 갖고 또 난리를 칠 텐데 그 싹을 조금 낮춰보자 이런 의도도 선회하면 아주 없진 않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형은 언제지? 내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특검팀에서 6시간 동안 회의했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형 구형파, 내란 구형파, 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기징역. 무기징역 네. 구형파 이건데 일단은 사형 구형을 하자는 사람들은 상징성을 고려하면 사형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무기징역 구형할 때는 사람들은 일단 시간이 짧았고 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 무기징역 구형파 이렇게 나왔다고 보도가 나 있던데 어떻게 구형할 것 같습니까? 두 분은?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거 특검이 사형 구형하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것이고 법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왜요? 자, 우리 대법원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한 사건이 올라와도 파기환송을 해요.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했던 사건이 이른바 임병장 사건입니다. 고성군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그 당시에 그 군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관련해서 참으면 윤일병 되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된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음 달 19일이 되면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이 있은 지가 정확히 만 10년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구형을 하면 나중에 그러면 사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됐을 때 특검은 극구 항소할 건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생명을 기어이 박탈해달라.
예.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논란이 생길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정도로 사형 선고를 안 하는지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요. 2019년 12월에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이모 씨라고 있어요. 예. 2021년 12월에 공주 교도소에서 그 동료 재소자를 발로 차서 죽였습니다. 어우. 그래가지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수한테 또 무기징역 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사형을 때려요. 예. 대법원에서 이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과도하다고. 심지어 그 판결문에는요. 피해자가 한 명이어서 사형은 과도하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형 구형이 저는 법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정치적으로는 논란만 부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구형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형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무기징역 구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차피 실효가 없으니까. 실효가 사형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형 구형 가능성도 상당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릴레이 회의 끝에도 결론을 못 냈고 예. 완전히 특검한테 일임한다라는 취지로 나온 걸 보고 이거 사형 쪽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아 그럼 저 안에서 회의에다 결론 못 내서 조은석 특검이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구나. 예, 일임을. 그러면 와. 사형 쪽으로 또 무게가 더 실리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고 짧은 계엄이었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다 이제 결과론적이고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의 의지와는 완전 무관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빨리 뭐 담장을 넘고 막 이래가지고 해제 표결을 통해가지고 짧게 끝난 거고 그것도 바로 수용하지 않고 몇 시간 지나가지고 이거 해제됐다라고 이제 수용을 하는 멘트가 나왔었고 또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던 건 헌재에서 가르마를 이미 한 번 탔습니다. 이 부분이 짧게 끝날 수 있었던 거는 이 위정자들 그리고 계엄 세력의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군의 임무 혜택 등등. 이랬을 때 이걸 과연 최소한 구형 과정에서 유리한 어떤 정상으로 참작해서 무기로 이 평가를 하는 그런 정도일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무기징역 얘기했지만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이 논의의 과정을 보면 사형 구형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러면 앞서 이제 무기징역 구형파가 얘기했던 그런 논거들은 네. 양형에서 재판부가 네네. 감안해서 뭐 예를 들어 무기징역 선고 또는 뭐 저 징역 유기징역 선고 감경 이런 데 쓸 거지 검찰이 할 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면은 저는 이 구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일각의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게 또다시 땔감을 제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사형 구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호겐 세력이 이거 봐, 뭐 이걸로 전 대통령을 사형시키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날까봐. 그렇죠. 선거 때까지 또 많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 구형하면 다음 주에는 그 구형량에 대해서 선고형이나 요거 어떻게 될지 네. 그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아이템도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자, 그다음에 이거 볼게요. 김경 왔습니다. 예, 야구 모자를 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는 1억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억을 줬다. 그런데 돌려받았다. 이렇게 자술서를 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낸 의도를 어떻게 봅니까? 일단 본인에 집중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에. 왜냐하면 이 강선 의원이랑 김병기 전 원내대표 통화를 보면 당연히 돈을 받았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냐라고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았는데 현역 의원이 녹음되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공하고 과장된 얘기를 할 가능성 거의 제로이고 살려주세요를 안 살려주세요 하겠죠? 했죠. 그걸 안 받았으면? 예, 그런데 김경은 안 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믿기 김경은. 어렵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이건 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수사기관 네.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은 이 돈을 줬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 보게 변호인을 선임했더라고요.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그럼 내가 어떻게 가장 처벌을 최소한 인신구속의 가능성이라도 낮출 것이냐? 실토하자. 그리고 줬다. 그리고 나중에 받았다. 이 부분이 이제 강선 의원이랑 맞는 부분이고 이걸 실제로 받았다는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나 안 받았는데 라고 하니까 진실 게임처럼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고 이제 자기 살 길을 뭐 자술서로 냈다 자수서로 냈다 근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 실토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정말 법률적으로 자백의 성격인지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일단 왜냐면 이게 말이 지금 마지막엔 요거는 누구야? 저 강선우 의원하고 말이 딱 맞긴 하거든요. 강선우 의원도 사무국장이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녹음 파일 나오고 이틀 만에 미국 갔잖아요. 예. 이분은 도망할 염려가 현저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나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구속을 최대한 피해보기 위해서 자술서 또는 자수서를 낸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이 어쨌든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자금 그 부정 제공에 대해서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벌성을 최소화하겠다. 예. 즉 내가 최소한으로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의도까지 가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줬다가 돌려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선 의원하고 주장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예.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너무 늦게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 녹음 파일 공개되고 2주가 다 돼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계정 새로 그 사이에 김경희 의원은 텔레그램 2번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다고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이 맞으면 그 이상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까지 계산하고 자술서 또는 자수서를 낸 걸로 보입니다.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쨌든 김경씨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가긴 했어. 이제 강제 수사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거기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녹음 파일이 남아 있으니까 대충 사건에 맞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머릿속에 다들 있죠. 예.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 찾는 게 문제지. 근데 김병기 의원 있잖아요. 예. 김병기 의원은 지금 김병기 의원 측은 보좌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모든 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압수수색도 뭐 안 하는 것 같고 강제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고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뭐 파티했다 뭐 이런 저 동작서 수사팀장은 파티했다 이런 보도만 나오고 있고 이거 괜찮겠어요? 경찰에 맡겨놔도? 근데 이거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뭐 왜냐하면 초읽기요? 강제 수사. 예. 원래 오늘 고발인 조사 같은 걸 하기로 했는데 네. 이걸 좀 뒤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전망이 이거 압수수색 빨리 들어가려고 고발인 조사를 이제 조율했구나라는 네. 부분이 있고 예.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지체되는 건 전혀 원하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맞짱에 경찰이 뭐 혹시 봐줘? 뭐 네. 이거 일부러 늦게 하나? 이 부분은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고 빨리 이제 가르마가 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중수청 너네 정말 수사를 잘하니 검찰은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뭐 정권 눈치 본다 이런다 그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정권이 눈치 보라고 할 지시할 사안도 아니고 그게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되고 경찰도 이건 전 개인적으로 진짜 속도 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 고발거리 또 많더라고요. 고소고발거리 많아요. 한 20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볼게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부정 청약이라고 되는군요. 2024년 분양받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원 땡땡땡이라고 쓴 거. 이거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거 장남이 결혼했는데 아직 혼인 신고를 그때 안 하고 있었대요. 뭐 그래서 이거를 혼인 신고를 안 한 미혼으로 부양 가족에 넣어서 청약 점수를 부풀렸다. 이거 뭐 야권에서는 사기 청약이다. 국토부에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이거 형사처벌 받아요? 100% 받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100% 잘 말씀 안 드리는데요. 예. 하도 일부 언론에서 뭐 판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200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요. 주택법에서 말하는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면 다 해당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적극적 행위 그러니까 작위뿐만 아니고 소극적 행위, 즉 부작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이해운 후보자는 뭐가 문제되냐면 아들이 결혼을 했죠. 예. 혼인 신고를 안 한 걸 가지고 우리 법에서 뭘 처벌하진 않지만 예. 주소가 이전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서 자기 주민등록에 세대원을 올려놓고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청약가점 5점 더 받아서 커트라인 통과하고 당첨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실거래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평형이 이 단지에 작년 11월에 71억에 거래됐어요. 예. 시세차익이 한 35억 가까이 되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방법이 맞고 예.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지금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수사를 받고 아파트 내놔야 돼요? 청약 취소 이렇게 되나? 그렇죠. 공급 계약 취소가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살고 있으면 좀 나가는 거예요? 네, 명도해야 됩니다. 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명도 청구가 주택 건설 사업자로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이건. 오, 그러면 그 저 보존 등기했던 원소 저 시행사 명의로 돌려놓고 그렇죠. 집 나가야 된다. 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주당? 근데 법조계에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니까 위장 이혼 이러면 이혼했던 그 서류가 명징하게 나오니까 너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파고들 수가 있는데 이거 저 처음 듣는 표현이었어요. 위장 미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위장 이혼인데 내가 잘못 봤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 후보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제 전입 신고도 제대로 안 했다. 왜냐면 용산에 전세를 예. 얻어뒀다라고 예, 하니까 예. 신혼집 예. 왜 전입 신고 안 했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아들이 세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우리 집 와서 지냈어. 예. 그리고 혼인 신고를 미룬 건 난 모르겠어. 이거는 예. 성년인데 뭐 안 하고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좀 있다가 혼인 신고를 하니까 결혼은 있을 수 약간 있죠. 뭐 예. 유예 기간 비슷하게 좀 보니까 유예 기간은 뭐예요? 어떻게 될지 좀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회 통념상이 이 되게 넓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예. 이거 좀 애매하다. 예. 이거 자기가 데리고 살았다고 하고 이거 늦어진 건데 이 부분까지 이런 케이스가 또 보면 많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위장 전입을 받을 때 카드 사용 내역, 뭐 예. 교통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뭐 쿠팡 같은 데서 배달 시킨 내역 예. 이런 걸 다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찾으면 나오게 돼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예. 드리면 금요일 날 갤럽 조사 보니까 이혜훈 후보자 적합하다는 의견이 6%예요. 6%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까 했어요, 저 이런.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예. 무당을 멀리하셔야지 무당층을 멀리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